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혹시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문득 혼자가 되는 순간을 두려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하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새로운 소식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외로움이라는 낯선 길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외로움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문화는 고독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은 곧 누구도 원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보다는 침묵을 몰아내줄 시끄러움을 쫓아 관계에 매달립니다. 잠시의 틈도 없이 소음과 알림, 사람들로 채우며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이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말이 루이즈 폰 프란츠는 여기에 대해 아주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 작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죠. 그녀의 관점에서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정적 속에서만 우리의 무의식이 비로소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로워져야만 한다. 그래야 무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잔인하게 심지어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독한 형태의 은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신, 그 깊고 숨겨진 층에 존재하는 무의식은 결코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상징으로, 꿈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나 조용한 불편함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의 소리에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한 그 어떤 속삭임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피드백 시스템, 정체성을 연기하는 일상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외부의 목소리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침묵 속에 남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편집되지 않은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불편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정직한 모습이며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잡고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방비 상태가 무의식으로 하여금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무의식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논리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더 오래되고 더 깊고 신비로운 종류의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보여져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외로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연결에 중독된 문화 속에서
외로움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관계, 즉 우리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그 빈 공간을 황급히 채우려 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 보십시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무의식은 바로 수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세상의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을 겁니다. 무의식은 고요함을 기다립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익힌 생각이나 억압된 기억을 담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표면 아래에서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광대하고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이 단순히 반응하거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지성과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인다면 무의식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평생 듣지 못합니다. 무의식이 침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타인의 의견, 자극적인 헤드라인, 끊임없는 피드백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고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소리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생 동물과 같아서 숲이 고요해졌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폰 프란츠는 무의식을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지성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결코 자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자아가 벽을 쌓고 목록을 만드는 동안 무의식은 꿈을 그리고 기이한 우연을 우리 삶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과의 직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종류의 내면 작업을 시작하든 이 무의식과의 관계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렇듯 그 시작은 바로 듣기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석하려 들거나 그 언어를 듣기 좋거나 시적인 것으로 예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상징, 그리고 침묵이라는 무의식 고유의 언어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듣기입니다. 폰 프란츠는 이 내면의 대화야말로 심리적 성숙의 토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나 존재했지만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사람들로 붐비는 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수갈채 속에서는 무의식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스크롤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포스팅하고 반응하는 동안에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연기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소음 없이, 연기할 대상도 없이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누군가 방금 떠나간 방에 들어선 것처럼 그 존재감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스마트폰을 찾고 음악을 켜고 할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려는 충동에 저항하고 불편함의 지점을 넘어 침묵이 이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아는 서서히 그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극적이거나 파국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미묘하게 말이죠. 감명을 줘야 할 관객도 지켜야 할 스케줄도 없는 곳에서 자아가 가장 좋아하던 방해물들이 힘을 잃습니다. 잘 꾸며진 정체성, 강박적인 통제, 인정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남겨진 것은 정신의 날 것 그대로 여과되지 않은 풍경입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던 생각들, 예고 없이 떠오르는 기억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솟아나는 감정들. 그것은 마치 내 자신의 마음에 의해 유령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 지형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독이 단순히 조용한 방이 아니라 억압되고 무시되고 어렴풋이 보이기만 했던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일종의 압력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찰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루를 가볍게 되돌아보는 그런 종류의 성찰이 아니라 수년간 피해왔던 진실과 당신을 마주하게 하는 더 깊은 종류의 성찰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지독히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과정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신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감각 없이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해물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아픈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아픈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해 현대의 삶은 끊임없는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자극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스크린, 스케줄, 대화, 인정의 척도들. 우리는 바빠야 하기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바쁨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바쁘게 지냅니다. 바쁨은 고독이 제공하는 그 기묘하고 정직한 거울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관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쫓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항상 그 만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폰 프란츠는 고독을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약으로 보았습니다. 달콤한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쓴 약으로 말이죠. 고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더 영속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자아의 방해물들을 걷어냅니다. 유행이나 타임라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상징과 본능, 그리고 내면의 진실에 의해 형성된 더 깊은 목소리, 더 오래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목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듣게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침묵이 다른 무언가, 더 단단한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나 지루함, 혹은 불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름표들 아래에는 더 오래되고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것을 정신에 숨겨진 절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외면하고 혹은 마주하기 너무 부끄러워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폰 프란츠는 충분히 오래 지속된 고독은 평화나 통찰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나타날 공간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해물이 없어지자 거울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잊으려고 애썼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질투, 옹졸함, 자기혐오,
우리가 연기해왔던 역할들, 우리가 편집해버린 진실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나 편안하게 썼던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묻어버렸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친절하기 쉽습니다. 박수갈채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현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그림자는 괴물이 아니라 정직한 반영으로서 나타납니다. 폰 프란츠는 이 대면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관계를 망치고 선택을 왜곡하고 두려움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는 투사할 타인이 없습니다. 이미지는 안으로 향하고 마주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오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수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을 기억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누군가의 뼛속에 살아있던 한마디 말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슬픔, 인정받기 위해 묻어버린 진실에 대한 슬픔, 소속되기 위해 추방해버린 자아에 대한 슬픔을 말이죠. 한 남성은 몇 주간의 침묵 수련 끝에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공과 지위로 죽이려 했던 자기 자신의 한 버전과 마주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여성은 장기간의 고립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끔찍한 이미지들을 스케치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이내 그것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돌파구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에너지, 활력,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 또한 품고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본질적이고 잃어버렸으며 신성한 무언가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음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불태워 정화시키는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행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폰 프란츠는 훨씬 더 정확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이 여정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의 도가니로서의 고독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홀로 이듬의 용광로 속에서 자아의 파편들은 녹아내리고 재형성되며 더 완전한 무언가로 재련됩니다. 이는 현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이름을 붙이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 전통들은 변혁을 위한 고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수도승들은 골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삼원들은 음식이나 불도 없이 숲속을 헤맸습니다. 이것들은 도피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문의식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가고 공동체나 의식, 가르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침묵할 때만 깨어나는 영혼의 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무의식은 인정, 연기, 기대라는 포효 아래 희미한 중얼거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군중, 직함,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제거하면 갑자기 그 속삭임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가 되며 항상 부드러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고독은 외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겹들을 벗겨내고 자아의 보호막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불길의 열기 속에서 무언가가 발명되거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드러납니다. 폰 프란츠는 이런 종류의 고독이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타인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메아리치며 우리 자신의 파편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른 리듬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맥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되어감의 박동을 말입니다. 그것은 쉬운 리듬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망처럼, 때로는 슬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과 함께 머무른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명료함, 비전, 그리고 통합. 한때 공허함으로 두려워했던 바로 그 고독이 창조가 시작되는 땅이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창의성은 생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기에 관한 것, 아직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폰 프란츠의 작업이 종종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신화 이야기처럼 읽히는 이유는 그녀가 과학에서 도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화 자체가 발생하는 원형의 세계와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동화를 정신의 지도로 이해하는 그녀의 능력은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그녀 자신의 내면 황야를 걸으며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세상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어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일부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적이 필요합니다. 부재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모든 것을 해체한 후에야 비로소 진실한 무언가가 세워지도록 허용하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 비옥한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무의식은 단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조용하고 충분히 인내심이 있다면 무의식은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건네줄 것입니다. 단지 창조물이 아니라 계시를, 단지 예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더 깊은 버전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피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침묵이 스며드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해물을 찾습니다. 빛나는 스크린, 지나가는 대화, 할 일 목록, 술 한 잔, 스크롤. 그 어떤 것이든 정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도망쳐야 하고 약으로 다스려야 하며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홀로 있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외로움이 있는가 하면 치유하는 고독도 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종종 그 둘을 혼동하고 하나를 피하려다 다른 하나마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 차이를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립이 외부로부터 강요될 때, 즉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세상과 단절되거나 거부당하거나 잊혔을 때 정신을 짓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수련이며 우리 자신의 깊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과도한 자극에 대한 조용한 반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삶은 회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멈추고 성찰하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속도는 광란적이고 소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우주만큼의 방해물을 가지고 다니며 엄지손가락 하나로 언제든 꺼내볼 수 있습니다. 정보, 의견, 인정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그 홍수를 연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홍수 뒤에는 가뭄이 있습니다. 깊은 정신적 탈수 현상입니다. 표면 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무의식이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폰 프란츠는 내적 성장에 필요한 바로 그 상태, 즉 정적, 공허함, 무의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공간이 우리가 가장 피하라고 배우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축해온 서사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역할, 가면, 자세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은 필수적이지만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방해물 속에서 보낸 모든 순간은 자기 발견으로부터 빌려온 순간입니다. 모든 회피는 지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오래 지연할수록 정적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조차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이에 낯선 사람이 됩니다. 연기의 전문가이자 현존의 아마추어가 됩니다. 하지만 성장, 진정으로 지속되는 내적 변화는 더 많은 것을 쫓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적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당신이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좋아요나 마감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서두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수면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무의식에 필요한 것은 오직 침묵과 그 침묵을 마주할 용기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트럼펫 소리나 확신에 차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조용한 명료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불편함이 지나가고 꿈들이 지나가고 외로움의 아픔이 정적으로 부드러워진 후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어떤 완벽한 정체성이 아니라 마치 흩어졌던 당신의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일관성, 알매 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선물이며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성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공허함으로부터 잠시 주의를 돌릴 수는 있지만 결코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온전함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구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감명시킬 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조용히 통합되기를 요청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약한 부분들, 잊힌 부분들, 사랑받기 위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말입니다. 무의식은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진실을 원합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계획뿐만 아니라 상처를,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그 조각들이 말하고 숨쉬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정열감, 내면의 전쟁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실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의 분열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폰 프란츠는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종종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반대편에는 강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라는 부서지기 쉬운 강인함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깊은 강인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텅 빈 느낌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강인함입니다. 온전함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결코 잃어버린 적 없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단지 소음과 두려움,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아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설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당신은 종종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해야 한다는 것. 바로 당신을 내내 부르고 있었던 것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이지만 그것은 마치 땅속의 뿌리들이 혼자인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혼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관통하여 흐르는 더 깊은 강물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혹시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문득 혼자가 되는 순간을 두려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하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새로운 소식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외로움이라는 낯선 길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외로움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문화는 고독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은 곧 누구도 원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깊이보다는 침묵을 몰아내줄 시끄러움을 쫓아 관계에 매달립니다. 잠시의 틈도 없이 소음과 알림, 사람들로 채우며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이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여기에 대해 아주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 작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죠. 그녀의 관점에서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정적 속에서만 우리의 무의식이 비로소 자신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로워져야만 한다. 그래야 무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잔인하게 심지어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독한 형태의 은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신, 그 깊고 숨겨진 층에 존재하는 무의식은 결코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상징으로, 꿈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나 조용한 불편함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의 소리에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한 그 어떤 속삭임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피드백 시스템, 정체성을 연기하는 일상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외부의 목소리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침묵 속에 남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편집되지 않은,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불편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정직한 모습이며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작고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방비 상태가 무의식으로 하여금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무의식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논리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더 오래되고 더 깊고 신비로운 종류의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보여져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외로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연결에 중독된 문화 속에서 외로움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관계, 즉 우리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그 빈 공간을 황급히 채우려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무의식은 바로 수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세상의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을 겁니다. 무의식은 고요함을 기다립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생각이나 억압된 기억을 담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표면 아래에서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광대하고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이 단순히 반응하거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지성과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인다면 무의식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평생 듣지 못합니다. 무의식이 침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타인의 의견, 자극적인 헤드라인, 끊임없는 피드백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고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소리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생 동물과 같아서 숲이 고요해졌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폰 프란츠는 무의식을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지성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결코 자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자아가 벽을 쌓고 목록을 만드는 동안 무의식은 꿈을 그리고 기이한 우연을 우리 삶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과의 직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종류의 내면 작업을 시작하든 이 무의식과의 관계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렇듯 그 시작은 바로 듣기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석하려 들거나 그 언어를 듣기 좋거나 시적인 것으로 예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상징, 그리고 침묵이라는 무의식 고유의 언어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듣기입니다. 폰 프란츠는 이 내면의 대화야말로 심리적 성숙의 토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나 존재했지만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사람들로 붐비는 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수갈채 속에서는 무의식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스크롤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포스팅하고 반응하는 동안에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연기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소음 없이, 연기할 대상도 없이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누군가 방금 떠나간 방에 들어선 것처럼 그 존재감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스마트폰을 찾고 음악을 켜고 할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려는 충동에 저항하고 불편함의 지점을 넘어 침묵이 이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아는 서서히 그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극적이거나 파국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미묘하게 말이죠. 감명을 줘야 할 관객도 지켜야 할 스케줄도 없는 곳에서 자아가 가장 좋아하던 방해물들이 힘을 잃습니다. 잘 꾸며진 정체성, 강박적인 통제, 인정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남겨진 것은 정신의 날 것 그대로 여과되지 않은 풍경입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던 생각들, 예고 없이 떠오르는 기억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솟아나는 감정들. 그것은 마치 내 자신의 마음에 의해 유령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 지형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독이 단순히 조용한 방이 아니라 억압되고 무시되고 어렴풋이 보이기만 했던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일종의 압력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찰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루를 가볍게 되돌아보는 그런 종류의 성찰이 아니라 수년간 피해왔던 진실과 당신을 마주하게 하는 더 깊은 종류의 성찰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지독히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과정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신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감각 없이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해물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아픈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아픈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해 현대의 삶은 끊임없는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자극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스크린, 스케줄, 대화, 인정의 척도들. 우리는 바빠야 하기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바쁨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바쁘게 지냅니다. 바쁨은 고독이 제공하는 그 기묘하고 정직한 거울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관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쫓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항상 그 만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폰 프란츠는 고독을 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약으로 보았습니다.
달콤한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쓴 약으로 말이죠. 고독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더 영속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자아의 방해물들을 걷어냅니다. 유행이나 타임라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상징과 본능, 그리고 내면의 진실에 의해 형성된 더 깊은 목소리, 더 오래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목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듣게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침묵이 다른 무언가, 더 단단한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나 지루함, 혹은 불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름표들 아래에는 더 오래되고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것을 정신에 숨겨진 절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외면하고 혹은 마주하기 너무 부끄러워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폰 프란츠는 충분히 오래 지속된 고독은 평화나 통찰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나타날 공간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해물이 없어지자 거울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잊으려고 애썼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질투, 옹졸함, 자기혐오, 우리가 연기해왔던 역할들, 우리가 편집해버린 진실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나 편안하게 썼던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묻어버렸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친절하기 쉽습니다. 박수갈채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현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그림자는 괴물이 아니라 정직한 반영으로서 나타납니다. 폰 프란츠는 이 대면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관계를 망치고 선택을 왜곡하고 두려움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는 투사할 타인이 없습니다. 이미지는 안으로 향하고 마주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오랜 침묵 속에 앉아있다가 수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을 기억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누군가의 뼛속에 살아있던 한마디 말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슬픔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슬픔, 인정받기 위해 묻어버린 진실에 대한 슬픔, 소속되기 위해 추방해버린 자아에 대한 슬픔을 말이죠. 한 남성은 몇 주간의 침묵 수련 끝에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공과 지위로 주기로 했던 자기 자신의 한 버전과 마주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여성은 장기간의 고립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끔찍한 이미지들을 스케치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이내 그것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돌파구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에너지, 활력,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 또한 품고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본질적이고 잃어버렸으며 신성한 무언가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음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불태워 정화시키는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행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폰프란츠는 훨씬 더 정확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이 여정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의 도가니로서의 고독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홀로 이듬의 용광로 속에서 자아의 파편들은 녹아내리고 재형성되며 더 완전한 무언가로 재련됩니다. 이는 현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이름을 붙이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 전통들은 변혁을 위한 고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수도승들은 골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삼원들은 음식이나 불도 없이 숲속을 헤맸습니다. 이것들은 도피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문의식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가고 공동체나 의식, 가르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침묵할 때만 깨어나는 영혼의 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무의식은 인정, 연기, 기대라는 포효 아래 희미한 중얼거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군중, 직함,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제거하면 갑자기 그 속삭임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가 되며 항상 부드러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고독은 외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겹들을 벗겨내고 자아의 보호막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불길의 열기 속에서 무언가가 발명되거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드러납니다. 폰프란츠는 이런 종류의 고독이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타인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메아리치며 우리 자신의 파편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른 리듬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맥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되어감의 박동을 말입니다. 그것은 쉬운 리듬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망처럼, 때로는 슬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과 함께 머무른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명료함, 비전, 그리고 통합. 한때 공허함으로 두려워했던 바로 그 고독이 창조가 시작되는 땅이 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창의성은 생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기에 관한 것, 아직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폰프란츠의 작업이 종종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신화 이야기처럼 읽히는 이유는 그녀가 과학에서 도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화 자체가 발생하는 원형의 세계와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동화를 정신의 지도로 이해하는 그녀의 능력은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그녀 자신의 내면 황야를 걸으며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세상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어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일부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적이 필요합니다. 부재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모든 것을 해체한 후에야 비로소 진실한 무언가가 세워지도록 허용하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 비옥한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무의식은 단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조용하고 충분히 인내심이 있다면 무의식은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건네줄 것입니다. 단지 창조물이 아니라 계시를, 단지 예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더 깊은 버전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피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침묵이 스며드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해물을 찾습니다.
빛나는 스크린, 지나가는 대화, 할 일 목록, 술 한 잔, 스크롤. 그 어떤 것이든 정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도망쳐야 하고 약으로 다스려야 하며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홀로 있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외로움이 있는가 하면 치유하는 고독도 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종종 그 둘을 혼동하고 하나를 피하려다 다른 하나마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폰 프란츠는 이 차이를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립이 외부로부터 강요될 때, 즉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세상과 단절되거나 거부당하거나 잊혔을 때 정신을 짓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수련이며 우리 자신의 깊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과도한 자극에 대한 조용한 반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삶은 회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멈추고 성찰하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을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속도는 광란적이고 소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우주만큼의 방해물을 가지고 다니며 엄지손가락 하나로 언제든 꺼내볼 수 있습니다. 정보, 의견, 인정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그 홍수를 연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홍수 뒤에는 가뭄이 있습니다. 깊은 정신적 탈수 현상입니다. 표면 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무의식이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폰 프란츠는 내적 성장에 필요한 바로 그 상태, 즉 정적, 공허함, 무의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공간이 우리가 가장 피하라고 배우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축해온 서사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역할, 가면, 자세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은 필수적이지만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방해물 속에서 보낸 모든 순간은 자기 발견으로부터 빌려온 순간입니다. 모든 회피는 지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오래 지연할수록 정적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조차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이에 낯선 사람이 됩니다. 연기의 전문가이자 현존의 아마추어가 됩니다. 하지만 성장, 진정으로 지속되는 내적 변화는 더 많은 것을 쫓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적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당신이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좋아요나 마감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서두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수면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무의식에 필요한 것은 오직 침묵과 그 침묵을 마주할 용기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트럼펫 소리나 확신에 차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조용한 명료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불편함이 지나가고 꿈들이 지나가고 외로움의 아픔이 정적으로 부드러워진 후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어떤 완벽한 정체성이 아니라
마치 흩어졌던 당신의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일관성, 알매 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선물이며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성취 위에 세워지는 것이